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연애지상주의자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네, 이번 주는 저희가 한 주 결산해드리고 있는데 네. 이번 달 그때 그 사건. 원래 그때 그 사건이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네. 올해 마지막 그때 그 사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네. 유우성 씨 사건인데 네. 이번 달까지는 저희가 박근혜 정권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쭉 정리를 했고 네. 다음 달에는 이제 조금 한번 넘어가 볼까 싶은데 그렇죠. 2018년은 비로소 뭐 MB의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올해는 아무튼 요 사건을 마무리로 해가지고 그때 그 사건을 한번 정리해드릴까 하는데 네. 이번 달은 오늘하고 내일 이틀에 걸쳐가지고 그때 그 사건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건은 영화 자백으로도 보시고 추적 60분에서 KBS에서도 보셨고 해서 익숙한 사건이긴 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저도 방송하면서 우리가 봤던 것들의 이면에 좀 더 많은 디테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하는 그때 그 사건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좀 더 디테일한 선후 관계를 연대기 순으로 쭉 훑어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필영 빨리 와. 광고 듣고 와가지고요. 김정필 기자 모시고 첫 번째 시간을 한번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사람들의 영화 시사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전 뮤지컬 배우 최정원이었습니다. 네, 김프로쇼 2부는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 가네요. 네, 김정필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한겨레 신문 김정필입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듣는 정제된 인사말. 그렇지. 네. 가장 김프로쇼 출연자 중에 가장 각이 잡힌. 나름 준비 많이 해와서 하는. 그렇지. 준비로만 치자 그러면 아마 타의 추정을 보러 할 거예요. 네. 김프로쇼에서 진중함을 맡고 계신데 약간 월말고사 보시는 기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매달 이 중간고사 보는 심정으로. 자료가 어마어마해요. 사진을 한번 찍어가지고 올려야 되겠어. 근데 이거를 사실은 저 같은 경우 이제 신문 기자다 보니까 쫙 자료를 펼쳐놓고 통상은 이제 이거를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이것저것 이제 퍼즐 맞추듯이 자료 보면서 기사를 쓰면은 편한데 머릿속에 저장을 했다가 야부리를 털어야 되니까. 네, 김프로께서 김 선생님께서 중간중간에 말씀하실 때 적절한 타이밍에 넣어야 한다니 강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원래 방송을 하셨던 기자분이 아니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써 표현하셨던 분인데 오셔서 말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점차 독보적인 인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신문 기자들 중에는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런가요? 그럼요. 그것이 알고 싶다 또 나오셨던데? 지난번 그것이 알고 자주 싶다에 나와. 국정원 건으로 나오신 거를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모르면 아는 척하고 알면 잘난 척하자는 주의를 갖고 있는데 그거 괜찮네. 근데 그게 나이 들면서 잘난 척할 일이 있으면 적당히 아는 척하고 아는 척할 일이 있으면 이제 모른 척하자는 쪽으로 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이게 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늘 들어서.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이게 워낙 좀 예민한 문제를 저희가 많이 다루다 보니까 혹시라도 좀 나중에 뭐 소송이나 불상사 우려도 있고 그래서 늘 좀 보수적으로 얘기하려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재미가 없더라도 사실 전달의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균형을 잘 맞춰가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재밌게 들어주십시오. 모든 책임은 김프로에게 물어주십시오. 그렇지.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네. 김정필 기자님은 다 김프로가 시켜서 한 걸로. 그렇지. 네. 자, 이번 달에는 저희가 그때 그 사건, 검찰 수사 관련된 뉴스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와중에 그런 뉴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간첩 조작 사건 할 때도 세트를 지어놓고 압수수색에 대비했던 그게 이제 문제가 한번 됐었잖아요. 세트 1, 2. 네. 두 번째도 세트가 있었다. 네. 간첩 조작 때도. 유랑극단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늘 뭘 세트를 만들어서 드라마 찍니? 왜 이렇게 그래서 비밀의 숲 찍어? 이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워낙 컸으니까 네. 그거를 뭔가 세트를 만들어 놓고
압수수색을 유도했다는 걸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때 한번 학습이 됐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했던 거겠죠. 예, 그래서 간첩 조작 사건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간첩 조작 사건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가? 소위 우리 같은 사람한테 알려지기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김프로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뭐 자백이라는 영화 또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대략적인 내용을 이제 알고는 계실 텐데 요거에 또 자세한 내용을 들으면 깜짝 놀랄 얘기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숨은 진주 같은 사건이니까 사실은 뭐 유성 씨나 동생 유가려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기였죠. 그렇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검찰과 국정원의 그 민낯이 세상 만천하에 그대로 노출이 됐던 그런 사건이어서 한편으로 이게 시기적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과 뭐 최동욱 총장 혼외자 사건에 가려진 부분도 있어요. 네. 그 사건이 워낙 부각되면서 유성 씨 사건이 동시에 사실 시기적으로 비슷하게 있었는데 나중에 좀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우량주로군요. 뭐 그렇게 네. 컨텐츠적으로 볼 때. 뭐 이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피해를 굉장히 심하게 받으신 분이 계시니까 네. 저희가 이제 웃고 떠들기만 할 내용은 아니지만 그럼요. 어쨌든 요 내용 자체에 를 자세히 보시면 검찰과 국정원과 언론이 셋이서 이렇게 부끄럽게 돌아갔던 이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쭉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이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한국에 정착해서 공무원도 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했을 텐데 북에 남은 가족들 때문에 포섭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4년 북한에 살던 유모 씨는 가족들을 남겨둔 채 북한을 탈출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유 씨는 함경북도 청진의대를 졸업한 외과의사 출신에다 영어와 중국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하는 엘리트였습니다. 무역회사까지 다니며 국내에 정착하는 듯 했던 유 씨. 그러나 지난 2006년부터 2년간 4차례 북한에 들어가 보위부 공작원과 만나 탈북자 관련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국정원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유 씨는 북한 당국이 가족을 협박한다는 소식을 듣고 포섭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유 씨는 재작년 6월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기초의료수급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아왔으며 이 중 600여 명의 탈북자 정보를 따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간제 계약직으로 일을 했고요. 저희 팀의 그 복지 업무 관련해서 보조 업무를 담당을 하였습니다. 검찰과 국정원은 유 씨를 구속하고 탈북 이후 북한과의 접촉 경위와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에도 관련 정보를 북한에 제공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유우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우성이라는 사람이 서울시 공무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간첩이다. 탈북자들의 정보를 싹 다 모아다가 그거를 북한에다가 계속 넘기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보도가 되면서 이게 뭐야? 탈북자를 관리하는 공무원인데 탈북자 정보를 넘기는 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위기감을 조성하려고 이제 했었거든요. 그게 언제죠? 그게 2013년도 초반이었죠. 네, 1월 21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또 각 잡고 보도하는 거라 월요일 조간에 네, 동아일보가 일면에다가 이것도 사실은 당시에 이제 국정원과 동아일보의 유착 의혹도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국정원에서 이제 사건이 어느 정도 메이드가 되면 대공 사건은 이제 검찰로 이첩을 하는데 검찰로 이첩하기 전에 보도가 나왔어요. 국정원 입장에서는 당시 이제 대선 관련해서도 이제 분위기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울시장이었던 뭐 박원순 시장에 대한 뭐 음해랄까요? 뭐 이런 의도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고 뭐 마케팅 측면에서도 검찰로 가서 뭐 조용히 밖에 알려지는 것보다는 사전에 미리 이제 뭐 소위 이제 3대 중앙 일간지라는 동아일보의 일면에 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그런 측면도 있었죠. 받아들였던 저 같은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분위기 잡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서울시 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이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서울시라는 거는 무의식적으로 등가가 박원순인 거거든요. 그렇죠. 박원순이 데리고 있는 사람이 간첩이야. 그럼 박원순도 간첩? 저 새끼들 다 빨갱이.
뭐 이런 느낌의 그 뉘앙스를 물씬 풍기는 사건이었어요. 기선제압의 측면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정도가 대충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이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좀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한번 보려면 도대체 그러면 유우성이라는 사람이 간첩으로 지목된 유우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부터 조금 한번 알면 좋을 것 같다. 유우성이라는 사람은 이제 81년생인데 지금 나이로 치면 한국 나이로 37, 8 함경북도 회령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할아버지가 중국인이에요. 중국인이다가 할아버지가 북한에 들어가서 정착을 합니다. 화교예요, 화교. 특이한 케이스네요. 네. 뭐 흔히 이제 제북 화교라고 하죠. 생활은 실제 이제 북한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계속 북한에서 이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일남 1녀인데 이제 여동생이 한 명 있고 본인이 장남이고. 그 유명한 유가려 씨. 네. 네. 그리고 이 사람은 경성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해서 의사였어요. 북한에서 의사로 근무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의사로 있으면서 우리는 이제 의사가 좀 잘 살지만 여기는 나름대로 엘리트인데도 너무 돈벌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월급이 뭐 한 3만 원 뭐 이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래서 월급도 적고 배급도 적고 하니까 뭘 했냐면 중국하고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밀무역하고 뭐 송금부럭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원래. 네. 돈을 북한에서. 벌기 위해서.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하면서 본인은 화교라서 중국 여권도 또 있었거든요. 출입국이 비교적 자유로운 신분이기 자유로웠죠.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이 이제 밀무역도 하고 송금부럭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지인의 권유로 2004년도에 탈북을 좀 하면 어떠냐. 그래서 결심을 하고 2004년도 4월에 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건너옵니다. 4개국을 본인 말로는 뭐 거쳐서 왔다 그러는데 네. 그게 이제 어쨌든 뭐 중국 거쳐서 이제 온 거니까. 왜냐면 네. 이 사람들의 친척, 그러니까 엄마 쪽 친척 뭐 이런 사람들은 중국에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하고 하니까 뭐 중국에서 있는 거는 이제 크게 저기는 없고 근데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계속 살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한국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돌고 돌아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와요. 2004년 4월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들어올 때 어떻게 했냐면 모든 탈북자들은 들어와서 합동신문센터라는 곳을 거쳐서 국정원의 조사를 받고 문제가 없는 경우에 정착을 하잖아요. 정착 지원금도 좀 받고. 근데 이 사람이 중국 출신이면 정착 지원금을 못 받아요. 그렇죠. 이제 북한 주민이 아니니까. 네, 그냥 중국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중국인이기도 하고 북한 사람이기도 한데 내가 여기서 굳이 중국인인 걸 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원금이라도 좀 받으려면. 그리고 실제로 나는 북한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아니 뭐 탈북자라고 해도 틀린 거 아니잖아. 라고 하고는 이 사람이 화교라는 사실을 숨기고 그냥 탈북자로 얘기를 하고 탈북자 지원금을 2004년부터 2008월까지 2,5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계속 이제 달달이 나오는 지원금을요. 네. 그리고 2005년도 3월에 원래 의사였으니까 대구 카톨릭대학교 약학부에 입학을 해요. 학교를 다시 들어갔군요. 네. 네. 근데 이제 벌이가 별로 시원치 않으니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한 달 만에 휴학을 하고 복권방에서 일하기도 하고 막노동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2년간 학교를 들어가지 않고 전전긍긍하면서 이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2007년 3월에 서울 올라와서 연세대학교 중문과로 편입을 합니다. 그때부터 각종 탈북자 모임에 굉장히 열심히 나가요. 뭐 그런 활동을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2011년도에 연세대를 졸업하고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계약직 마급으로 채용이 됩니다. 탈북자 출신은 1호예요. 열심히 노력하신 분이네요. 나름 그러니까 생활력은 있는 사람인 거죠. 네. 되게 어려운 루트예요, 그게. 네.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는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과정도 밟으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모든 탈북자들의 롤모델이에요. 그러네요. 본인 얘기로는 이제 탈북자 모임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탈북자들에 대한 좀 지원을 뭐 많이 장려하고 이랬던 이유가 국내에 처음 들어와 보니까 이제 탈북자들에 대한 그 인식, 뭐 왕따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처음에 가슴 아픈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고 탈북자도 이제 뭔가 좀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모임에 많이 나갔다. 뭐 이런 게 이제 유우성 씨 얘기였죠. 탈북자들을 실제로 많이 만나가지고 생활을 하니까 이 양반이 뭐 중국에 친척도 많이 있고 또 북한에 있을 때 뭐 밀무역이나 송금브로커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으면서 먹고 살려고 탈북자들의 송금해주고 전화하게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아름아름으로 탈북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다가 검찰에 한번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뭐. 2010년이었죠. 서울 동부지검에서
그러니까 외국항 거래법 위반. 이게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일반적인 그런. 일반적이죠. 환치기는 어디나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탈북하신 분들이 이제 북한에 두고 온 그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직접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헌법상 반국가 단체다 보니까 중국의 브로커들을 통해서 국내에서 이제 자기들이 번 돈을 그 브로커 통해서 이제 북한에 있는 자기 가족들한테 보내주는 그런 거를 풀어돈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은 이제, 잘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도 북경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한국에서 돈이 중국으로 들어오면 중국에서 그 돈을 만들어서 북한으로 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010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동부지검에서 기소유예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소유예라는 게 뭐냐면 범죄 혐의는 좀 인정이 되지만 피해 상황이나 뭐 혐의 개입 정도 뭐 이런 것도 반성 여부 뭐 이런 걸 참작해서 이제 기소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걸로 이제 뭐 정리를 했던 거죠. 네. 좋은 말로 하면 훈방. 그렇죠. 훈방 해준 거지. 잘못된 건 알겠으나. 네. 앞으로는 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기소유예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기소유예라는 거는 그냥 딱 종결하는 처분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기소를 유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시 재개할 수 있어. 그렇게 해놔야 나쁜 짓을 안 할 테니까 뭐 기소유예를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은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롤모델로 꼽히면서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2006년에 자기 어머니는 계속 북한에 있었어요. 자기는 이제 탈북해가지고 나와 있었고 아버지도 북한에 있다가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나왔죠. 근데 2006년 5월에 엄마하고 휴대폰으로 이제 통화를 한 거예요. 통화를 하는데 통화 도중에 갑자기 우악하게 전화가 끊어져요. 걸린 거야. 엄마가 전화하다가. 보이부에 걸렸다고. 북한 이제 보이부에 걸려가지고 근데 뭐 거기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 아니 하다가 걸렸으면 누구랑 통화했는지 알지 않을까? 근데 북한에서 우리나라 이통사한테 통화 기록을 달라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엄마가 안 불었으면 누구랑 통화했는지는 이제 아마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사를 받다가 엄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십니다. 거기서 뭐 이제 고문이나 이런 걸 또 당했겠죠. 모르겠으나 어쨌든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 소식을 중국에 있는 외당숙한테 연락을 받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자기하고 통화 중에 통화가 끊겼는데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본인 혼자만 탈북을 했던 상황이었으니까 중국을 통해서 또 중국 여권이 자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척 들어갑니다. 북한으로. 그래서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엄마의 시신을 이제 북한에다가 묻지 않고요. 중국의 친척들이 있는 중국에다가 묻으려고 시신을 수습해서 모시고 나왔군요. 시신을 중국에다가 이제 묘를 하고 회령에서 창춘으로 이제 중국 창춘으로 건너갔다가 창춘에서 베이징으로 건너갔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서울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베이징에서 수두에 걸려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을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요. 그때 한국 넘어오기 전에. 네, 전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여자친구가 당시에 병원 간호사로 있었는데 베이징에 있는 간호사로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 병원에서 수두 치료를 받고 뭐 이러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건너간 거는 2006년도 그때가 마지막인 거예요. 본인 얘기는 2006년 5월 23일에 어머니 장례 치르러 북한에 들어갔다가 27일 날 나왔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죠. 유우성 씨 얘기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렇게 돌아와서 학교도 들어갔다가 하다가 이제 연대 가고 연대 가서 이제 열심히 뭐 하다가 2011년에 공무원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생활을 이제 쭉 하면서 2012년도에 동생도 그냥 너도 들어오면 좋겠다. 서울로 와라. 네. 그때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거나 그러거든요. 네, 북한에서 이제 재혼을 하시죠. 네. 다른 여성분하고. 그러니까 이제 너도 그냥 와라. 오빠가 나름대로 정착했으니까 너도 와가지고 같이 좀 공부도 하고 이렇게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2011년까지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바로 식구들이 나온 건 아니고 식구들은 북한에 계속 살다가 아버지가 이제 재혼하시고 그리고 2011년도 정도까지 가족들이 있다가 육아료가 중국으로 나와요. 2011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얘기를 해가지고 2012년도 10월에 건너와라. 그래서 마음을 먹고 2012년 10월 30일 날 유가려 씨도 동생도 탈북을 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해주죠. 화교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탈북자라고 얘기하고 그래야 지원금을 받는다. 그렇지. 뭐 여러 가지로 탈북자라고만 얘기해라고 하나를 코치해주고 그렇게 들어오라고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래서 탈북자들은 최소 일주일에서 최장 6개월 동안 합신센터에서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가려 씨도 당연히 와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걱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생이 오는 날 오빠가 자기가 합신센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알고 있던 국정원 관계자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동생이 들어오는데 좀 잘 부탁한다. 라고 문자를 보내고 그날 밤에 동생이 도착합니다. 합신센터에. 그래가지고 2012년 11월 5일 날 합신센터에 수용이 된 지 일주일 만에 유가려가 본인이 화교라는 사실을 털어놔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이때 많이 맞았다 그래요. 야, 너 화교지? 그러면서 이제 막 머리통도 때리고 아니라 그러면 이제 막 때리기도 하고 잠 안 재우고 막 이러면서 화교라고 이제 계속 추궁을 하니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냥 화교라고. 나 화교다. 네. 화교고 뭐 북한에 살다가 나온 건 맞다. 근데 화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오빠가 북한에 몇 번 들어갔다 왔어? 라는 걸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어머니 장례식 때만 갔다가 오고 안 갔다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자료를 이렇게 들이밀면서 야, 기록이 있는데 거짓말해? 그러면서 이제 계속 때리고 뭐 잠 안 재우고 CCTV 있는 방에 넣어놓고 이제 계속 이제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견디다가 못해가지고 본인이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의 지령을 받고 들어온 공작원이다. 이렇게 자백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간첩이다. 일단 자기가 간첩이라고 불어요. 네. 한 달을 안 재우고 막 그렇게 하니까 아 그래요. 나 간첩이에요. 그리고 이제 불어. 그리고는 내가 보위부 부부장한테 지령을 받아가지고 오빠가 넘겨주는 자료를 받아오라는 지령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온 거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탈북자 명단을 오빠한테 받았고 보위부 부부장한테 편지도 받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빠가 준 거를 USB에 담아가지고 북한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그걸 했다고 이제 막 얘기를 하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어머니 장례식 참가하고 어머니 보시겠다고 그때 한 번밖에 들어온 적 없습니다. 내가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했는데 자꾸 아니라면서 너무 때리고 너무 맞고 하니까 너무 공포스럽고 하니까 마지막에 내가 계속 아니라고 이렇게 하다가 버티다가 할 수 없이 허위진술하게 됐죠. 그래서 2012년 10월에 들어왔는데 결국 그 다음 달에 본인이 간첩이라고 불고 한 달 반 만에. 네, 오빠도 간첩이다라고 불고 나서 2013년 1월에 오빠가 전격적으로 체포돼요. 네,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죠. 뉴스가 나온 거죠. 네. 네. 국정원 그 합심센터, 그러니까 지금 좀 이름이 바뀌었죠. 뭐 북한 이탈 주민보호센터인가요? 국정원이 이제 증거 진술을 회유하고 강압부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간첩이다라고 이제 진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아무리 그래도 너보고 간첩이라고 그렇게 쓰라고 하는데 없는 얘기 지어내라고.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진짜 간첩 아니면. 근데 사실 뭐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당시에 이제 국정원은 사실은 뭐 직접적인 폭행이나 이런 게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객관적으로 나중에 드러난 사실을 보면 유가려 씨가 이제 독방에 이제 밀폐된 공간에 갇혀서 잠금 장치도 이제 문 바깥에 있고 방 안에 이제 달력도 없고 그리고 외부하고의 연락도 못하게 하고 변호사 조력도 못 받게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밀폐된 공간에 사람을 그렇게 몰아넣는 거든. 이게 폭행이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때리는 것만 폭행이 아니라 예.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공간에 넣어놓고선 그렇죠. 계속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게 굉장한 엄청난 그 고통을 주거든요. 사람 신체적으로 굉장히 좀 무너진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다 보면은 빨리 끝내고 싶은 거죠. 그렇죠. 국정원에서 당시 이제 뭐 조사했던 사람도 이렇게 자백하면 여기서 이제 편하게 살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유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백을 했다는 게 이제 류가려 씨 나중에 얘기였죠. 영화 자백을 보면 그 정황이 잘 드러납니다. 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잘 모르니까 변호인 조력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간첩죄보다 여기서는 진술을 번복하는 죄가 훨씬 크다.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나. 라고 계속 엄포를 놓는 거예요. 알 게 뭐냐고 얘가 무슨 법조인이 아닌 이상 그 법조문을 좀 보여주세요 한번 해가지고 알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봅시다. 네.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다고 해서 엄포를 놓고 막 하니까 그런가? 내가 이거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나? 내가 한번 뱉어놓은 말이 내가 간첩이에요라고 뱉어놓은 말을 이제 못 바꾸게 하려고 그렇게 엄포를 놓으면서 이제 계속 불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자포자기를 하고 다 원하는 대로 맞춰가지고 이제 써준 거죠. 네. 그래서 결국 2013년 1월 달에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체포가 되고 이게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서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하거든요. 근데 2013년 3월에 검찰이 뭘 하냐면 증거보전 신청이라는 걸 해요. 좀 이게 말이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 쉽게 해봐. 네. 네. 이게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증이. 네. 물증이 아무것도 없고 유가려가 얘기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본인 자백 외에는 사실상 다른 물증이 없는 상황. 네. 네. 그래서 유가려의 진술에 대해서 증거보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보고 요거는 먼저 조사를 딱 해가지고 여긴 맞다. 왜냐면 나중에 재판이 진행 중인데 뭔가 이렇게 진술을 바꾸고 그때 이거 아니고 저거 아니고 이렇게 되면 다 허물어지게 생겼으니까 이 지금 진술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미리 판사가 나중에 이렇게 재판하면서 보시지 말고 미리 이거는 증거로 써야 될 건지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증거보전 신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는데 그걸 또 어디서 하냐면 오빠하고 못 만나게 합니다. 그 영상실에서 해요. 오빠를 만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면서 네. 그래서 그냥 오빠도 못 만난 상태에서 영상자료실에서 칸막이 쳐놓고 하거든요. 2012년 1월 설날 무렵에 오빠 유우성이 해령을 다녀온 사실이 있죠. 아버지가 회령에 가 있으니 설을 함께 지내고 보이부일도 보기 위해 회령에 다녀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이 이야기하는 예라는 거는 지금 각본에 짜여쳐서 예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지금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다시 돌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계속 지금 전혀 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그런 울음 섞인 예입니다. 동생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은 있잖아요. 없습니까? 가래야.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여기서 말해.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해. 지금 적절한 신문이나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 네가 한국 법을 몰라서 그래. 갖다 주시고요. 지금 연락. 물론 국정원에서 억지로 얘기하라고 했겠지만 사실은 밝혀지게 돼 있고 아버지고 외삼촌이고 이하고 다 여기 있어 지금. 이제 올 거고. 재판장님 이게 추궁이 아니라요.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울지 말고. 울지 말고. 검사님이 이런 상황. 검사님이 무서운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선 법이 지켜주는 거야. 재판장님이 지켜주고 너를. 동생이 너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게 되면 저도 그 심장 너무 잘 압니다. 아니 독방에 갇혀서 저 어린 여자애를 독방에 갇혀놓고 하루도 아니고 10월달 11월 1일까지 이런 식으로 조사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무리 여자애라도 그렇지. 그리고 변호인을 보냈으면 변호인 한 번 정도를 만나보는 게 법칙이 아닙니까 이게? 진정성립 인정을 위해서 남은 진정성립 인정을 위해서 아직 가랴 겁나지 말고 지금 남아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 피고인 무서워하지 마.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환장할 노릇인 거지. 텔레비에서 자기가 간첩이라 막 그러는데 체포된 유우성 씨는 얼마나 황당하겠냐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텔레비에서 쟤가 왜 저러지? 막 하면서도 어떻게 손쓸 수가 없이. 물어볼 수도 없잖아. 화면인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2013년 4월 달에 민변에서 인신구제 재판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판단을 해서 풀어주십시오라고 그래서 4월 26일 날 유가려 씨가 이게 받아들여져가지고 석방이 되거든요. 근데 4월 23일 날, 그러니까 이 최종 결론이 나기 3일 전에 민변에서 급하게 일요일 날 기자회견을 합니다. 민변 사무실에서. 네. 근데 이제 거기 갔었거든요. 갔었다고? 네. 하필 내가 그날 근무했어. 늘 역사의 현장의 그날의 근무야. 그렇지. 김프로의 법. 네. 야근이거나. 그래서 서초동 그날 아무 일이 없었어요, 사실은. 네. 아무 일이 없어서 그냥 굉장히 편하게 출근했다가 별다른 사건 없으면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날 기사거리가 없었어. 그래서 그냥 출근해서 신문 보고하고 그냥 밥 먹고 쭉 보다가 퇴근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그냥 서초동에 와가지고 있는데 그날 무슨 문자가 아침에 급하게 온 거예요.
저한테 온 것도 아니고 무슨 법원 담당 기자, 전 이제 그때 검찰을 출입하고 있었으니까 법원 출입 기자한테 문자가 하나 왔는데 민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요걸 가서 한번 좀 봐달라고 해서 그 영상 기자를 이제 신청해가지고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듣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야. 사이즈가 가만 있어봐. 이게 뭐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뭐 이제 얘기하면서 막 울고 유가래 씨가 울고 이제 막 난리 나고 막 이런 자리였는데 가만 있어봐. 이거를 간첩을 만들었다고?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해가지고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따로 남아가지고 이렇게 질문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제 보고를 회사에다 했거든요. 그 기자회견의 요지는 뭐였는데요? 요지는 그 말씀드린 대로 내가 국정원 합심센터에서 자백을 강요받아서 우리 오빠가 간첩이라고 내가 모함을 했다. 허위 진술을 했다. 네, 허위 진술을 강요에 의해서 하고 내가 지금 이거를 아닌 거를 폭로한다. 라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증거로 찍었던 사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말이 맞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막 그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별로 그렇게 힘있게 막 보도를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임팩트 있게 보도가 된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뭔가를 준비해가지고 오랫동안 알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덜렁 기자회견만 보고는 그걸 막 비중 있게 보도를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회사에다 보고를 했는데 기사 처리는 안 되고 그날 뭐 다른 언론에서도 그렇게 대대적으로 기사가 나오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지나갔는데 그때부터 지난하게 민변 변호인들과 검찰 국정원 간의 굉장히 오래된 이제 싸움이 법정 싸움이 시작된 거죠. 네. 저는 간첩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 지그시 평범한 사람이고요. 그냥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찾아서 저희 작은 꿈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가족이랑 같이 살고 싶은 마음에 동생을 한국에 데려오게 됐고요. 1년 넘게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루빨리 건강이 안 좋은 아버지와 동생과 정상적인 상황을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2013년 6월 달에 민변 소속 변호사 3명이 중국에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한 3번에 걸쳐서 갑니다. 유명해진 김용민 변호사 가가지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유가려가 진술을 했던 뭐 USB를 어디서 사가지고 그거를 전해줬다는데 USB를 산 집은 진짜로 있는지 그리고 사진을 찍었다고 제출한 걸 보니까 이거는 사진이 그때 여기서 찍은 게 맞는지 뭐 이런 거를 찾아다니면서 뭐 노래방 사진 이런 거 있어요. 네. 하나하나 이제 찾아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조작된 거다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3차례 중국에 가고요. 그때 중간에 KBS 추정 60분 지난번에 나왔던 남진현 PD가 같이 가가지고 우리 방송에 나오셨던 그 남 PD. 남 PD가 가서 돌아다닙니다. USB 산 가게도 가고, 그 찍었다는 노래방도 가고. 그러니까 자백 영화에 보면 노래방 사진 나오고 물어보고 하는 게 남진현 PD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분이었단 말이야? 꽤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 사진도 촬영한 날짜는 1월 23일입니다. 사진 속의 사람들은 연지에 사는 유 씨의 지인이라고 합니다.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중국 연지의 한 노래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맞죠? 네, 맞습니다. 보세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가 저렇게 3개 있고, 이쪽에 아버님이 있어요. 네. 사진 속의 배경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는 1월 23일 이곳에서 유 씨의 가족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접경 지역 이런 데도 가가지고 실제로 뭐 도강을 했다고 막 나오거든요. 두만강을 막 걸어서 건너서 뭐 그 현장도 뭐 촬영도 하고 찾아다니면서 이제 친척도 만나고 북한에 있었다고 국정원이 주장했던 기간 동안에 아까 수두 걸렸다 그랬잖아요. 수두 걸려서 베이징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 기록도 찾아요. 원래는 입원 기록도? 그건 뭐 야료로 구한 것 같아. 왜냐면 본인이 안 갔는데 구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근데 그냥 입수했다고만 나와. 그래서 뭐 취재팀이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니까
그 있었다고 그러는 시기에 치료를 받은 거예요. 실제로 치료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지. 북한에 들어갔었다고 하는 시기에 여기 있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물론 KBS 방송은 1심 판결이 무죄가 난 다음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취재는 막 이루어졌었던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2013년도 7월에 유가려 씨가 중국 사람이니까 추방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빠가 아직 옥에 있는 동안에 면회만 짧게 한번 하고 추방돼가지고 중국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2013년 8월에 이우성 씨가 국가보안법 혐의 9가지에 대해서 전부 다 무죄가 선고돼가지고 석방되죠. 1심 선고. 1심 선고. 네. 근데 당시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좀 유죄가 나왔어요. 탈북민으로 허위로 이제 신고를 해서 하교했는데 네네. 정착 지원금 받고 기타 이제 다른 명목으로 지원되는 명목의 돈들이 있거든요. 총 금액이 아마 뭐 8,500만 원인가 나중에 이제 정리된 거는. 그러니까 뭐 그 부분과 뭐 여권법 위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죄가 선고가 됐죠. 하지만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1심 무죄가 났고. 그래서 2013년 9월 7일에 KBS 추정 60분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게 어떻게 엉터리였나. 그래서 이게 1심에서 왜 무죄가 나왔나 하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이라는 제목으로 추정 60분에서 방송을 하는데 이 방송을 못하게 하려고 KBS에서 굉장히 방해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개기고 어쩌고 막 난리법석을 부려가지고 방송이 나갑니다. 그래서 방송이 나가고 이후에는 계속 뉴스타파만 계속 이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뭐가 가짜다, 뭐가 말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취재와 보도를 하고 다른 언론에서는 별로 그렇게 받아 쓰지를 않았어요. 일단 근데 무죄가 나왔으면 된 거 아닌가? 그냥 일반적인 생각만 하면 무죄래네.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계속 팔로우를 하면서 문제 삼았던 이유는 뭔가요? 조작을 해놨던 것 때문에 문제인 건가요? 왜냐면 검찰에서 이제 무죄를 받았잖아요. 간첩이라고 국정원하고 검찰에서 받아가지고 넘겼는데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검찰이나 국정원 쪽은 뒤집어졌겠죠. 당연히 항소를 하고 항소 사건에서 이걸 뒤집어 보겠다고 이 뒤부터 굉장한 무리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1심 무죄 선고가 되고 남재준 원장한테 보고가 되면서 남재준 원장이 이 사건 좀 신경 써서 어떻게 해봐라. 뭐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고 해요. 그래서 참군인 남재준 원장. 국정원 특활비에 빛나는 바로 그분. 그러니까 사실 언론도 당시에는 두 가지 이유였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당시에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연초부터 그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뭐 거기에 이제 온 집중이 돼 있었고 뭐 4대강 수사도 있었고 최동욱 총장 관련된 뭐 문제도 이제 뭐 막 보도가 되고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사실 이제 여러 사건 집중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유성 씨에 대한 의심, 의혹들이 당시만 해도 그렇게 말끔하게 가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간첩을 걸러내야 할 국정원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내재적 접근법으로 국정원 입장에서 이해를 하자면, 그러니까 유성 씨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탈북자라고 속인 부분, 그리고 실제 이제 이름도 여러 번 바꾸거든요. 그리고 주민번호도 좀 여러 번 바꾸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오다 보니까 좀 뭔가가 이상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조사할 필요성은 있었던 것 같고, 당시에 그때 제가 검사들 만나봐도, 뭐 나중에 이제 증거 조작 부분이 밝혀지고 나서도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유성은 아직도 간첩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 네, 그렇게 그냥 믿고 있어요. 그냥 유성은 간첩이다. 그러니까 남재준 원장이 나중에 그랬잖아요. 이건 저건 증거가 없어서 입증이 안 될 뿐이지. 사후적으로도 좀 이런 얘기들 하는 검사가 있었는데 당시만 해도 좀 판단이 좀 깔끔하게 서지는 않았던 그런 이유도 있었죠. 그리고 지금 아니 이런 사건이 돌아가고 있는데 기자들은 뭐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2013년 4월이 언제였냐면 권은희가 국정원에서 대선 개입 수사에 개입했어요 라고 폭로를 하고 특별수사팀이 차려지고 난리 법석이 나가지고 막 돌아갈 때예요. 그러기 시작할 때였고. 자,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의 10월달 그때 그 사건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법무부에서 그 선거법 적용 못하게 외압을 행사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 사건으로 워낙 여론이 몰려 있어가지고 이것까지. 그러다가 2013년 7월달에 추방되고 8월달에 뭐 지금 무죄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무렵은 이제 한참 검찰하고 이제 법무부하고 막 싸우다가
9월 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최동욱 총장. 최동욱 총장을 찍어 날릴 9월은 한 달은 정말 최동욱으로 완전 도배가 됐을 때였거든요. 그 9월 7일에 추정욱 10분이 이제 방송을 한 거니까 이게 하여튼 그런 사안 가운데서 있었던 거라 전말을 쭉 따라갔던 기자들이 아니면 사실 부각해가지고 의미를 찾아내기는 사실 쉬운 상황은 아니었어요. 여론이 너무 큰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다 하기에는 참 힘든 상황이긴 했겠네요. 뭐 당시 출입했던 입장에서는 좀 변명이죠. 변명이에요. 저는 이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변명이에요. 네, 저 스스로 이제 반성을 하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당시 KBS 방송을 보면서 이제 좀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 출입 같은 경우는 그 청사를 보통 커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청사 내부에 돌아가는 수사 상황이나 근데 그 부분은 이미 이제 기소가 된 상태에서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 있었고 사실은 뭐 외부에서 취재할 수 있는 그런 취재 대상이었어요. 바깥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경찰 출입 기자가 그 부분을 좀 커버를 했었죠. 저희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못 챙겼어요. 제가 첫 번째 그 유가려 씨 기자회견을 하는데 가고 그게 이제 뭐 발제를 했음에도 기사가 안 써지고 그러면 계속 챙겼어야 되는데 그때 저는 사실 이제 국정원 사건에 올인을 하고 있을 때라 여력이 조금 없어서 법원 기자 출입 기자가 있으니까 법원 가서 좀 챙겨주겠지 하고 그냥 놓고는 계속 달려가는데 띄엄띄엄 나오는 사건이 약간의 뭐랄까 죄책감? 내가 그때 조금 계속 강하게 얘기해가지고 이거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다가 또 최동욱 취재해야지. 정신이 없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정신없이 지나가면서 1년이 그냥 훅 지나갑니다. 그 사이에 드러난 것도 없고 뉴스타파만 계속해서 뭔가 이상하다고. 여동생은 180일간 독방에 수용된 상태에서 오빠가 간첩이라고 진술했지만 또 여러 차례 그 진술이 거짓이라고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빠가 간첩이라는 이 진술을 믿을 수 있을까요? 국정원과 검찰은 여동생이 오빠를 고발했다는 점에서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런지 핵심 증거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간에 검찰과 국정원은 이걸 한번 뒤집어 보겠다고 정말 물밑에서 난리 부르스를 치거든요. 근데 그게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뉴스타파밖에 없고 주요 매체들은 딱히 그거를 그렇게 그냥 보도하지 않으면서 쭉 지나가다가 2014년으로 넘어갔군요. 2014년도 2월에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서 서울고등법원에다가 그러니까 2심을 서울고법에서 하니까 출입경 기록 벌써 어렵죠, 말이. 어렵죠. 출입경. 왜냐면 입경이라는 게 중국말인 건데요. 그러니까 출입국 기록하시면 출입국 돼요. 기록인 거예요. 거기는 국경을 경자로 써가지고 입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을 이제 인정 안 하니까 나라로. 뭐 어쨌든 그래서 출입경 기록 3건을 검찰이 냈거든요. 요게 얘가 왔다 갔다 한 기록입니다 하고 3건을 내고 유성 쪽에서는 아니에요. 이거 진짜는 이거예요 하면서 2개를 냈어요. 5개가 있는데 내용이 다 달라.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법원에서 고법에서 이거를 중국 대사관에 보냅니다. 이거 확인을 진짜냐? 해주세요. 진짜인 거를. 그랬더니 한참 만에 오기를 검찰이 낸 3개가 다 가짜입니다. 라고 와요. 그리고 유성 쪽에 낸 게 진짜고 요 3개는 가짜니까 이거는 위조가 된 것 같으니 단디 조사를 해가지고 사법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와요. 난리가 났지. 증거 조작인 거잖아. 뒤집어졌어요. 제가 그날이 이제 개인적으로 잊을 수 없는 날인데 제가 2008년부터 검찰 출입하면서 당시가 2014년 초였죠. 그러니까 한 7년 정도 있다가 병장 제대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2014년 3월에 이제 인사가 나서 경제부로 갈 예정이었는데 통상 이제 연초에는 검찰이 큰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용한 시기였고 연말 연초가 원래 그렇다고 하지 않으셨던가요? 그렇죠. 예. 1, 2월에 보통 인사가 있으니까 그렇죠. 인사 이동이 있고 난 다음에는 바로 큰 수사를 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초부터 좀 여유 있게 보내다가 왜냐면 이제 그 전년도에 이제 워낙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났던지로. 그날이 또 2월 14일 날 발렌타인데이였어요. 그래서 그러네. 그날 점심을 강금실 전 법무장관하고 먹고 아니, 발렌타인인데 왜 강금실 전 그때 뭐 약속이 좀 미리 잡혀 있어서 점심도 굉장히 맛있는 집에서 먹고 분위기 있게 초콜릿까지 또 먹고 상호 간에 또 정말 날이니만큼 룰루랄라 즐겁게 해서 기자실에 왔는데 오후 4시인가요?
이제 김프로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무슨 갑자기 이상한 중국 대사관에서 뭐가 왔다고 뭐 이렇게 기자실에 좀 풀이됐었어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선 대충 이렇게 살짝 봤는데 기자들이 이제 검찰 출입 오래 하다 보면은 사건을 이제 첫 문장만 보면 대충 견적이 나옵니다. 그렇죠. 저 대충 딱 봤는데 아 이거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한 달 동안 뭐 쓰나미였죠. 쓰나미처럼 기사를 써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이즈가 네. 굉장히 큰, 특히나 한겨레 경향은 계속 기사를 쓰던 때니까 뭐 상대적으로 지상파는 안 받아줘서 못 쓰고 이런 취재는 해도 기사가 못 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한겨레 경향은 계속 기사를 써야 하니까 하여튼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라서. 검찰은 법을 다루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도 법을 지켜야 하는데 이 법을 다루는 검찰이 어떤 사람의 죄가 있다고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이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서 한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고 범죄 혐의를 물어가지고 구치소든 교도소든 이제 가두게 하는 이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했다?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옛날에 왜 고문하잖아요. 그렇죠. 고문해서 이제 볼펜 하나 주고 써! 안 쓰면 막 때리고 막 물고문하고 난리 부려가지고 쓰게 하잖아요. 뭐 중정 안기부 뭐 이런. 그렇지. 그걸 왜 쓰게 하냐면 그게 증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증거가 명확하게 딱 있어야 이 증거에 의해서 절차대로 법대로 재판을 해야 되니까 그 재판을 하기 위해서 증거를 써라라고 그래야 판사한테 가서 저걸 받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걸 못 하니까 뒤에 가가지고 이거를 막 조작을 해가지고 위조하고 해가지고 만들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출입국 기록이 특히. 그렇지. 공문서 위조는 그냥 범죄예요 그 자체로. 그렇죠. 근데 그거를 검찰이 해가지고 국정원하고 잘 해가지고 가져와서 재판에다 넘겼다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일이고 사실은 검찰총장이 사퇴해야 될 일인 거예요. 제가 볼 땐 검찰총장, 국정원장 둘 다 동반 사퇴해야 되는 일이에요. 굉장히 큰 일이에요, 사실은. 사법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대공수사, 그러니까 자꾸 이제 대공수사라고 하면 좀 어려우신데 이제 간첩 잡는 그런 수사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국이 있어요. 여기서 거의 물밑 작업을 다 해옵니다. 그러니까 뭐 증거나 이런 것도 이게 간첩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북한 접경지대에서 뭐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나니까 사실 증거 수집을 그동안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건 사실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검찰이 그냥 국정원에서 넘어온 자료 보고 그냥 기소라고 이런 관행이 있었는데 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그런 계기가 됐던 사건이에요, 이게. 검찰이 간첩 사건을 조사하러 단둥을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 조사된 자료들, 기초 밑작업들은 국정원에서 다 해온 걸 가지고 검찰은 판단을 해서 이 증거가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를 판단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검찰은 뭐 국내파라고 보시고 해외에서 있는 거 증거 수집은 이제 주로 이제 국정원이 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업무 분담이 돼 있는데 국내파인 검찰이 대외적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사고를 친 거니까 그러니까 중국 정부를 속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네요. 남의 정부에서 떼야 할 정식 발급됐다고 속여가지고 증거를 냈으니까. 그 출입경 기록 조작된 거를 국정원이 갖다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국가정보원은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사를 막 하는 조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보면 정보만 열심히 수집해가지고 주면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하는 거는 검찰이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대공과 관련된, 그러니까 간첩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수사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권이 있는 이제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건 이제 현실적으로 좀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공과 관련된 거는 수사권이 국정원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 이제 자기들이 자료를 쭉 조사해가지고 오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를 최종 지휘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뭐 이런 거 수집된 자료를 범죄를 구성을 해서 기소를 하고 그렇죠. 이제 어떤 법률적인 그런 기술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검찰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안을 재판에다가 넘길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검찰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원은 수사는 할 수 있어도 최종적으로 이걸 법원에 넘기는 건 검찰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역할 분담이 돼가지고 둘이 한 거란 말이죠. 대공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전까지는 디테일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실은 전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모르죠. 몰랐어요. 근데 이게 이 사건으로 이제 막 취재가 되고 불거지면서 이제 공개가 됐던 거죠. 근데 큰 틀에서 보면 뭐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서 뉴스타파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요. 근데 안 찾아보실걸요? 복잡해서 뭐가 복잡해서 잘 몰라. 근데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1심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는
진술을 열심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술에 부합하는 몇몇 가지 증거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가려가 오빠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갖고 오라 그래서 뭐 내가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이 뭘 탈북자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받아서 네. 그거를 USB에다가 받아서 북한 보위부 부부장한테 넘겼습니다라고 진술을 했어.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USB를 사야지. 이 가게에서 USB를 샀겠지? 그럼 어떻게 받아? 이거는 메신저로 받았겠지? 그럼 메신저로 오케이. 메신저로 둘이 연락해서 파일을 넘겨받고 그 넘겨받은 파일은 USB에다가 사서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줬겠네? 오케이. 그럼 그것만 맞추면 되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거는 사실상 USB. 그죠? 그리고 이제 메신저 기록. 네, 메신저 뭐 이런 기록.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그걸 다 하나씩 본 거예요. 네. 메신저 기록을 봤더니 메신저를 주고받았다고 하는 시점보다 훨씬 이후에 메신저에 가입했어.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네. 라고 생각해서 오케이 요거 하나 깨고 네. 그리고 USB를 이제 그렇게 받아가지고 사서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가게 가봐. 국정원이 찍은 가게를 갔더니 USB를 안 팔아. 예. 그 여기는 USB 안 파나요? 이거 안 팔았어 여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안 팔았어. 단 한 번도 USB를 판 적이 없는 가게. 대신에 뭐가 있냐면 USB 리더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USB를 꽂아가지고 네. 컴퓨터에 꽂는 네. 그 리더기를 아마 잘못 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USB를 판다고 했는데 USB 리더기만 파는 데야. 그러니까 오케이. 요것도 걸렸어. 요것도 아니야. 그리고 사진을 제출한 게 있는데 사진을 출력해서 복사해가지고 재판부에서 제출했거든요. 네. 사진을 보니까 좀 이상해. 왜냐면 내가 이날 이게 북한이 아니고 이거 중국이라고 막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컴퓨터를 가져다가 복구를 해봤어. 하드디스크에 사진이 4장이 저장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제출된 거거든요. 네. 나머지가 노래방에서 찍은 사진이야. 그날 중국에서 찍은. 네. 네. 그래서 보니까 이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은 거라 휴대폰을 찍은 거라서 출력해가지고 제출한 거는 그냥 사진이니까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그 데이터로 보면 날짜가 다 나오잖아. 찍은 날짜가. 장소가 나와요. 장소도 나오고. 장소를 보니까 중국이야. 네. 오케이, 그럼 요것도 아니지.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쭉 모아서 1심에다가 낸 거예요. 그랬더니 1심에서는 뭐야, 장소도 북한에 있었다고 한 날 중국에서 사진 찍은 게 있고, 주고받았다는 메신저도 나중에 가입했고, 그리고 USB를 가져다가 어떻게 전달했냐고 그러냐면 나중에 말이 안 맞으니까 USB를 들고 두만강을 건넙니다. 겨울에. 두만강을 건너가서 네. 그 부부장한테 주고 네. 두만강을 건너서 나오는 거야. 네. 미쳤어? 그 USB에다가 그 파일 전달해 주려고 국경을 두만강을 추운 겨울에 건너가지고 주고 건너가지고 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판결문에도 보면 상식적으로 말이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다 깨가지고 전부 다 무죄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는 안 되는 거야. 더 확실하게 하려면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동안에 출입을 한 기록이 명확하게 있으면 이제 나머지 거는 조금 무너져도 얘기가 다시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출입국 기록에 사활을 걸기 시작합니다. 1심 재판에서는 그 출입국 기록이 그렇게까지 첨예하게 문제가 안 됐어요. 네. 왜냐면 이 사진이 진짜냐, 뭐 메신저는 언제 가입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한참 다퉜기 때문에. 근데 그게 싹 다 무죄가 나오니까 이제 기댈 수 있는 거는 출입국 기록밖에 없다. 이게 출입국 기록을 떼어가지고 와라. 검찰이 얘기하니까 국정원에서는 오케이 갔다 올게 하고선 위조해 온 거 아니야. 가가지고 전부 다 위조를 합니다. 네. 뭐 사람들을 이제 중간에 이제 협력책들을 시켜가지고 다 이제 시키는데 이게 그래서 항소심 재판 내내 공방이 벌어져요. 이게 맞느냐, 뭐. 진짜냐, 가짜냐. 네. 왜냐면 양쪽이 가져온 서류가 다 달라. 네. 근데 그 나중에 인정된 걸 보면 그것도 내용이 복잡한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로 치면 출입국관리소에서 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출입국관리소가 우리로 치면 이제 종로구에 있어요. 종로구에 있는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공문을 떼다가 와서 제출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로 치면 한 강남구청쯤에서 떼왔어. 근데 야 출입국관리소는 종로구에 있는데 왜 강남구청에서 서류를 떼와? 근데 모르겠고 일단 거기서 떼왔어. 공문서니까. 근데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종로구에 출입국 관리소가 있으니까 하다못해 종로구청에서라도 떼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얘기를 비유해서 하자면. 근데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여기서도 뗄 수 있으니까 뗐다고 막 우겼단 말이에요. 국정원에서. 네. 네. 국정원 검찰에서 낸 거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정상적으로 가서 출입국관리소에서 떼가지고 왔죠. 유성 쪽에서는. 안 맞잖아요. 네. 어떤 게 맞는지를 알려달라고 이제 중국 대사관에 보낸 거죠.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쭉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뉴스타파에서 뭘 했냐면
다 가봅니다. 그쵸. 자백 영화 보면 나오잖아. 실제로 받았다는 지금 뭐 종로구청이 강남구청이 막 이런 데를 다 가봐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떼준 사실이 있느냐. 아, 이건 우리 떼준 적이 없다. 이거 다 위조된 거다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뉴스타파 계속 보도를 하고 그게 간헐적으로 계속 보도가 되면서 이제 재판에서도 공방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안 되겠으니까 5개 다 갖고 와. 이걸 중국에다 보낼게. 대사관에다 보냈는데 대사관에서 살펴보고는 검찰 쪽에서 낸 게 싹 다 위조다. 종지부가 딱 찍힌 게 2월 달인 거거든요. 네. 2월 14일.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검찰이 중국에서 북한을 유우성 씨가 오구 가구 했다고 주장하는 핵심 요지는 뭐였냐면 처음에 어머니 장례식장 때문에 들어갔던 나흘 동안은 사실 유우성 씨도 인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또 들어가가지고 열흘 있다가 나왔다는 게 이제 검찰의 주장이고 유우성 씨는 그러고 나서는 북한 간 적이 없다는 게 유우성 씨 주장이고 검찰의 공소사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추가적으로 들어간 열흘 동안에 7일 동안 북한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고 괴롭히기도 하고 뭐 조사를 받고 3일 동안에 특수활동 뭐 무슨 수업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포섭이 됐다. 뭐 이런 게 이제 검찰의 그런 국정원과 공소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성 씨가 나중에 재판부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열흘 동안에 무슨 뭐를 하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 면에서는 이제 검찰은 그런 주장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출입국 기록이 안 맞으니까 이제 안 다 맞았죠. 꽝이잖아요. 난리가 난 거지. 근데 검찰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어쨌든 최종 책임을 지는 건데, 이거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할 거냐. 3일 뒤에 2월 18일 날 김진태 검찰총장이 이건 진상 조사를 해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안이 복잡한 데다 국정원과 외교부 등이 얽혀 있어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시 대검 강력부장인 윤갑근 강력부장을 팀장으로 해가지고 진상조사를 해봐라. 이름 많이 들어본 양반인데? 뭐 하여튼 곳곳에 많이 나오셨던 분이에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기로는 이 수사 동글동글하게 만들기로 유명하신 분. 그럴듯하게 둥글고 둥글게 만들기에 뭐 달인 정도 되죠. 아사모사하고 둥글둥글하게 처리하기 달인. 그러니까 참고로 윤곽근 팀장은 나중에 우병우 전 수석과 이석수 감찰관 수사를 동시에 이제 그 담당하는 나중에 본부장인가요? 되죠.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이제 편파 수사로 좀 문제가 됐던. 뭐 아무튼 그래서 진상조사팀에서 해야 되니까 대검에 있는 디지털 포렌식 거기다가 서류를 그러면 갖고 와봐. 다시. 어차피 해봐야 필요 없는데. 위조됐다고 나왔는데. 우리가 안 한 거니까. 중국 정부가 아니라고 했는데 뭘 또 조사해. 근데 중국을 어떻게 믿어. 약간 이제 면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주고 위조가 됐는지 이제 확인해보라고 요청도 하고 그리고는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데 국정원이 뭘 하냐면 발빠르게 자체 진상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체 조사 보고서를 검찰에다가 제출을 해요. 빨리 이제 진화를 해야 되니까. 근데 검찰은 이제 해야 될 걸 해야 되니까 굉장히 느릿느릿하게 법무부를 통해 가지고 중국에다가 정식으로 형사사법 공조도 요청을 하고 아주 천천히 하면서 2014년 3월 5일에서야 2월 18일 날 난리가 났고. 진상조사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참 있다가 3월 5일 날 처음으로 국정원 협조자였던 위조했다는 사람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냐면 영등포 호텔에서 자살 기도를 해요. 자살을 한 건 아니고 자살을 하려고 손목을 긋고 손가락으로 호텔 벽에다가 국정원, 국조원 이렇게 혈서를 써요. 국정원, 국조원. 조작한다는 의미를 좀. 그러면서 유서를 썼는데 뭐라고 쓰면 국가정보원이 아니고 국가조작원이라. 그렇지. 그 내용을 유서를 써놓고 혈서를 거기다가 벽에다가 써놓고 발견이 돼서 병원으로 옮겨져가지고 죽지는 않거든요. 그런 기도가 있으니까 더 난리가 났지. 막 속보로 나오고 막 이제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3월 7일 날 뭘 하냐면 검찰이 진상조사 절차를 정식 수사로 전환합니다. 그러니까 윤곽근 팀장은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브리핑을 할 때 그거는 분명히 하더라고요. 이거는 수사가 아니라 진상조사다. 자꾸 수사라고 하지 마라. 그래서 기사 쓸 때도 앞에 뭐뭐 수사 중인 자기 윤곽근 이렇게 하지 말고 조사 중인. 조사 중인.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증거 조작에 연루됐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알러지 반응을 보였었어요. 당시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공안사건 담당했던 윤은걸 2차장 얘기도 들어보면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증거 조작됐다고 얘기할 때까지도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중국 대사관에서 아니라고 회신이 왔는데도 그거는 그쪽의 얘기고 우리가 믿을 수 없다. 따로 우리가 조사해봐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중국 정부에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믿질 않았었어요. 끝까지. 아무튼 그래서 느릿느릿하게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민기적 되다가 뭐 자살기도 하는 사람도 나오고 막 난리가 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수사로 전환을 하고요. 그리고는 3월 10일 날 국정원 압수수색을 합니다. 이때 세트장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2월 18일 날부터 거의 뭐 한 달 조금 안 되게 시간 충분히 주고 이 시간을 다 없애지 않았겠어요? 문제가 될 만한 건 다 없애고 뭐 다 하고 세트장까지 마련해 놓고 3월 10일 날 압수수색을 가고 그리고 3월 12일 날 그 이제 자살하려고 했던 그 사람을 체포합니다. 국정원이 원래는 조사의 대상이었는데 수사의 대상으로 바뀌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 거잖아. 그렇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국정원과 검찰은 원래 파트너였는데 이 사건이 조사에서 수사로 바뀌면서 수사의 대상이 된 거네요. 원래대로 치면 바로 수사를 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죠. 대사관이 확인을 했잖아. 뭘 더 확인할 거야. 그럼 하지만 조사라는 기간으로 동글동글하게 하셨던 기간이 한동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압수수색 이루어지는 전후로 상황을 보면 압수수색 전날 국정원이 뭐 사과 자료를 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거를 뭐 인정하는 그런 얘기를 또 발표를 하고. 그래서 그때 셀프 개혁 어쩌고 하면서 욕을 해먹었죠. 그때 원장이 나와서 고개 숙이고 했던. 그건 좀 있다가. 그거는 후고. 좀 있다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압수수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국정원 쪽하고도 사실 이제 압수수색도 조율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뭐 청와대 쪽하고 국정원 쪽하고 검찰하고 압수수색도 심지어 이제 조율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들어간 그런 정황들이 많이 있었죠. 네. 게다가 세트장을. 네. 어쨌든 당장 수사로 전환을 해서 아니 수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문제 없다고 발표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굳이 진상 조사를 하겠다는 명분을 주면서 한 달 가까이를 질질 끄는 동안에 다 없앨 거 없애고 맞출 거 맞추고 막 이런 시간을 준 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뒤에 가가지고 그것도 이제 세트를 마련해놓은 데 가서 흉내만 내면서 압수수색을 하고 그리고는 뭐 박스 몇 개 들고 나오고 진행이 되는데 3월 22일 날은 또 무슨 일이 있냐면 국정원 소속의 권모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또 자살 기도를 합니다. 아, 왜 이렇게 자살들을 해? 또 뭐야 그 사람은? 이분이 굉장히 좀 뭐 자살 시도했는데 좀 코믹한 상황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뭐 그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니까 자살 시도하는 사람들은 보통 혼자 그런 행동을 하는데 자살 시도하기 전날 밤에 동아일보랑 인터뷰를 합니다. 국정원 억울하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뭐 이렇게 좀 억울한 부분들을 쭉 얘기를 하죠. 그러고선 자살 시도를 제가 볼 때는 뭐랄까요? 의지는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빨리 발견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자살 시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분 아니야? 단기 기억 상실증 걸린 거. 그렇죠. 맞죠? 자살 기도 이후에 단기 기억 상실증. 국가의 그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이 벌이는 행태들이 굉장히 좀 정말 안쓰럽죠. 어디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주로 이제 단기 기억 상실증은 막장 드라마에서 불편한 상황을 피할 때 많이 나오는 거.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국정원이 중국 대사관에서 자료 회신, 증거가 뭐 잘못됐다 검찰 국정원께 그 자료 회신되고 나서부터 국정원이 중간중간에 이제 뭐 해명 자료 계속 내는데, 그러니까 해명 자료가 굉장히 웃겨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변호인 쪽 자료하고 검찰 국정원 쪽 자료하고 검찰 국정원 쪽 자료가 이제 위조가 됐다고 결정이 났잖아요. 중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양쪽 문서를 갖고 와서 검찰 DFC라고 이제 디지털 포렌식 문서에 뭐 진위 감정을 하는 팀에서 진위 감정을 양쪽 게 다르냐 맞냐를 또 검사를 합니다. 같다고 나오면은 사실 이상한 거고 다르다고 나오면 검찰께 잘못됐다는 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르다고 나왔는데 그 다르다고 나오고 나서 국정원이 이제 자료를 냈는데 관인이나 도장 찍는 거는 찍는 각도나 모양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자꾸 뭐 굉장히 궁색해요. 구차하네. 굉장히 이런 궁색하고 식의 뭐 변명 해명을 계속 냅니다. 수세에 막 몰려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문을 닫아야 될 만한 상황이라니까요. 그렇죠. 본인들도 알아요. 본인들도 아는데
그냥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만한 양심 있는 분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걸 하여튼 눈치고 지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그냥 모면할 거냐. 이거로 굉장히 지금 집중해가지고 온통 거기에 골몰했겠네요. 결국은 3월 27일 날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던 증거 20건에 대해서 전부 다 그냥 철회합니다. 검찰이. 그리고는 2심도 결국 무죄가 선고되죠. 그리고 대법원 가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14일 날 국정원 증거 조작 수사 결과를 발표하죠. 검찰에서. 그래서 이제 윤곽근 팀장이 발표를 해요. 근데 뭐 결국은 내용만 보자 그러면 꼬리 자르기로 예측 가능했던, 그러니까 과장급 이 정도 선에서 이제 기소하는 걸로 잘라. 개인의 일탈? 실무자들급에서 그냥 뭐 조바심이 나가지고 한 것으로 정리하고 그 윗사람들은 뭐 책임지지도 않고 2014년 4월 15일 날 남재준 국정원장이 사과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영화 자백에 나왔던. 그리고 참고로 그 이제 해당 검사들은 이시원 검사, 이문성 검사인데 그 이 두 명은 피해자로 프레임을 짰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국정원이 속여서 어쩔 수 없이 속았다. 자기들도 이제 당했다는 거죠.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뭐 이런 거 같네. 지금 당시에 이제 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이시원 검사 같은 경우는 연수원 28기인데 동기들 사이에서 평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실제 성적도 굉장히 높아서 동기 기수 중에는 뭐 거의 탑 정도에 들어가는 검사였는데, 그러니까 수사에 대한 경험은 좀 없었거든요. 보통 이제 기획 업무를 좀 많이 해와가지고, 그래서 당시 이제 그 동기 검사들이 전화가 와서 뭐 이시영 검사 뭐 착한 검사다, 괜찮다, 너무 뭐락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이시영 검사가 참고로 제주지사 수사를 할 때 압수수색을 좀 위법하게 해가지고 그게 증거로 채택이 안 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데 이게 안 좋은 케이스로 사법연수원 교재에도 한번 실린 그 정도로 수사 경험이 많지 않은 검사여서 이번 케이스에서도 상당히 좀 미숙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났던 거죠. 그러니까 두 검사는 국정원한테 속은 피해자. 뭐 나중에 이제 검찰이 밝힌 거는, 그리고선 나중에 뭐 감찰을 해서 정직 1개월이 정직 났죠. 1개월. 정직 1개월은 유급휴가 1개월 아닌가요? 뭐 사실상. 그러니까 원래대로 치면 이 총장이 그만둬야 되는 일이라니까요. 근데 담당 검사가 정직 1개월 받는 걸로 그냥 정리를 하고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지나가거든요. 그 국정원 직원들 일탈의 당사자라고 지목된 사람들은 실형을 받나요? 나중에 뭐 외부 조력자, 뭐 김원하 씨였나요? 김원하 씨는 뭐 실형이 나서 그러니까 만기 출소해서 뭐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러니까 밑에 이제 실행행에 가담했던 사람들만 이제 처벌을 받은 거죠. 거장단이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해가지고 처벌을 받았는데 말도 안 되죠. 그 위에 있는 국장, 차장 다 원장까지 뭐. 그럼요. 그러니까 조사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남재준 원장, 국정원장은 조사도 아예 안 하고 수사 지휘 체계가 이제 남재준 국정원장, 서천호 2차장, 이모 대공수사국장, 뭐 최모 대공수사단장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실제 이제 기소된 거는 3급에 해당한 대공수사처장 여기까지가 이제 기소가 되고 그 위에는 전혀 처벌 안 받았죠. 그래서 아무튼 요란법석하게 난리브루스를 추기는 했는데 이때 매일 불렀던 걸로 기억해요. 출입 기자들을 윤곽근 팀장이 매일 불러가지고 거의 뭐 하나마나한 얘기들 브리핑을 하면서 기사 쓸 시간을 그래서 아사모사하게 도대체 뭐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뭔 얘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는 결국 발표하는데 꼬리 자르기로 그냥 실무단에 있는 사람들만 하고 그 다음날 남재준 원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사과를 하겠다며. 그때 뭐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국정원으로 거듭나겠다면서 인사를 꾸벅했던 진짜 택도 아니었어요. 기억이 났습니다. 대국민 사과했는데 나중에 김영 기자 거기 현장 가셨다고 제가 질문했다니까. 질문하는데 날 짜려봤지. 이 사람. 지금 구속되셨어.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는 가질 못했었는데 나중에 들은 걸로는 사실 이제 현장에서 국정원이 자기 집 앞마당까지 이렇게 개방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없어요. 그것도 국정원은 출입기자가 없기 때문에 담당하는 기자들은 있지만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거 없거든요. 기자들까지 초청을 하셔서 이례적으로 검찰 출입 기자들을 그 전날 밤에 제가 기억하기엔 11시 정도 됐는데 문자가 왔어요. 내일 남재준 원장이 아침에 표명을 할 예정이오니 뭐 아침에 저희가 모시러 가겠다고. 그래서 버스가 왔어요. 검찰로? 그래서 기자들이 아침에 버스를 타고 갔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노트북 들고 이제 갔는데 뭐 핸드폰 뺐고 뭐 하고 어쩌고 이제 난리 났어.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쭉 앞에 앉아 있는데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장님 오셔가지고 3분 동안 입장문을 발표하시니까 질문하지 마세요. 질문 없다. 장난해? 그래서 아니 질문을 안 하려면 여기 왜 불렀냐고. 그랬더니 질문하시면 안 된다고. 질문 막 그러고서 한참 그래서 막 기자들하고 옥신각신 막 싸웠는데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시작됐어. 이제 쳐야 되잖아 우리는. 급 들어와가지고. 네. 그래서 시작이 돼가지고 막 그걸 치고는 인사하고 나가려는 거예요. 질문을 할 때 째려보고 나갔거든요. 답을 안 하고. 네. 그리고는 그게 끝. 돌아가시라고 그래가지고 버스 타고 왔어. 그래서 3분 그때 이제 생중계 했거든요. 네, 그거 봤죠, TV로. 네. 그림만 만들어준 거야, 우리는. 그때 이제 기자들이, 아니, 이럴 거면 왜 불렀냐. 그랬더니 이제 국정원 대변인인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료만 내면은 방송이 그림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대국민 사과 뭔가 좀 메시지에 쇼잉이었죠, 쇼잉. 그림 만들어주러 간 거예요. 관중석 해주려고 그래요, 관중. 정말. 그러니까 그 대국민 사과 발표 있기 한 열흘 전 정도인가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합동신문센터를 또 개방을 합니다. 기자들 초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가리어가 신문 받았다는 네네. 여기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 안에 있던 탈북자 4명인가를 기자들한테 이제 공개를 해요. 네. 4명은 예정된 답변을 하죠. 다 잘해주시고요. 네네네. 밥도 잘 나오고. 네, 친절한 분들이고. 근데 그래서 모 기자가, 아니, 그러면은 나중에 조사한 내용을, 진술을 쓴 내용을,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냐. 거기다가 서명도 하냐. 그랬더니 그 4명 중에 예측하지 못한 질문이 날아오니까 그쵸, 네. 당황을 해가지고 4명 중에 1명만 그렇다고 하고, 나머지는 그런 적 없다고. 이런 코믹한 상황도 있었고, 네. 아직 말도 안 돼요. 정말 블랙 코미디네요. 그래서 그게 있고 난 다음에 꿈틀꿈틀 이제 조지려는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돼가지고 기사를 저도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취재 파일론가 기사를 하나 쓰고 더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의에 불타오르는 순간 불행하게도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그 다음 날. 4월 15일이었겠네요. 그럼 4월 15일 날 남재준이 쇼하고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세월호 사건에 대한 음모론이었으면 좋겠어요. 음모론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2013년부터 이제 그 선거에 개입해서 국정원이 댓글 달고 계속 거의 코너에 몰린 상태였잖아요. 그러다가 하다 이제 증거까지 조작한 사건이 나와서 당시만 해도 국정원 거의 문 닫는 그런 분위기까지 갔었거든요. 그리고 국정원장이 대국민 사과 발표하고 또 공교롭게 그 다음날 세월호 사건이 났죠. 그리고선 국정원은 그 이후로는 거의 이 국정원 얘기는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 뒤로는 없었어요. 이거 무서운 시나리오네요. 네. 그렇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제발 아니길 바라는데. 근데 일부 이제 그런 음모론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국면 전환을 시도하기 위해 이벤트를 꾸몄을 수도 있겠다라는 음모론. 그렇죠. 이제 음모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잘 구출을 만약에 해놨다 그러면. 그렇죠. 발빠른 대체로 어떻게 했다는 둥 이러면서 이제. 원래 시나리오가 이렇게 불행한 결과였겠습니까? 만약에 시나리오가 있었다면은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잘 구했다. 라고 훈훈하게 하려고 했겠지. 어쨌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공교롭게 이제 그런 일이 생겨나면서 이 유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은 그냥 그렇게 묻히는가 보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계속 뉴스타파가 팔로우를 해가지고 돈을 주고 증언을 하라고 유도를 했다는 등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는데 언론들에서 그렇게 크게 받아쓰거나 이러지는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그거에 빡쳐서 뉴스타파가 영화를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좌백이 2016년 가을쯤 개봉했던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뉴스타파 지금도 홈페이지 가시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집요하게 쭉 기록을 했거든요. 그거를 그냥 파편적으로만 나오면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아마 영화를 쭉 묶어가지고 낸 것 같은데 저희가 영화에 대해서는 지혜영으로 따로 다뤄드리니까 시간이 나시면 안 보셨다면 지금 VOD를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렇게 글로 보거나 말로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사건이 이제 내러티브가 워낙 사연이 있는 사건이고 짜임새 있네. 네, 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영상물로 보는 게 훨씬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영상물을 한번 보고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 이해하기 더 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1심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남진현 PD가 아주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 중국 가셔가지고 막 이렇게 해집고 다니는 거 많이 나와. 야, 그럼 잠깐 틈새를 비집어서 케비스 파업 화이팅. 그래서 남진현 PD의 목소리와 뭐 이런 것도 보실 겸 또 자백 영화 한번 보시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큰 사건인데 상대적으로 다른 커다란 사건들에 묻히면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간 면이 있거든요. 야, 근데 상대적인 사건들의 사이즈가 워낙 대단하긴 했다. 생각해보니까, 그죠? 네. 네. 최동욱 검찰총장 일이랑 세월호 사건 크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간첩 의혹을 받고 있는 유우성 씨는 그런 이름과 생일을 여러 번 바꿨고 오빠 유우성의 지시에 따라 USB 메모리를 가지고 PC방에 갔죠. 증거 서류 조작 혐의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집주주고 우리 사람 다 봐준다. 그러더란 말이다. 그 다음에 인정하고 맞다. 완전히 시나리오가 짜진 겁니다. 내가 나와서 거의 준수해야만이 내가 살 길이다. 얘기 좀 합시다. 잡촌. 있기는 있는데 녹화가 안 된다. 오프시키라고. 간첩 조작 사건이 발생했는데 몰라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죠. 그런 부분을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거짓말이죠. 왜 이 사진을 제출을 안 했을까요? 북한에 있지 않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순진한 사람들 데리다가 간첩으로 만들어서 감옥에 쳐놓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인권이 없는 게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 자백 영화를 보면 맨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조작된 간첩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쭉 그 리스트로 90몇 건간을 이름을 보여주잖아요. 네. 유우성 사건 하나가 우연찮게 나온 사건이 아니고 오랜 세월 자행되어 왔던 패턴이었다. 그럼요. 네, 그런 거죠. 합동신문센터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간첩을 생성해내는 그런 패턴이 그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합심센터라는 게 사실은 구금하거나 사람을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말이 최대 6개월이지. 이거는 그냥 임시적으로 사람을 거기서 이제 조사하는 장소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조사하는 사람들이 조사하다가 이제 욕심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업무에 대한 성과도 내야 되고 조금 아니다 싶은 거를 기다 이런 식으로 메이드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무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간첩 만들어내고 뭐 이런 문제점이 이제 계속 노출이 되는 거죠. 그 합동신문센터가 관할이 국정원인가요? 그렇죠. 네. 국정원에서 지금 시흥에 있나요? 경기도 시흥에 있는데 이제 이름은 지금 바뀌었습니다. 국정원에서 가지고 있던 대공수사권 그 권한을 그래서 없애겠다고 개혁의 뭐 일환으로 이제 그걸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들이나 이런 전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조치가 나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뀌려면은 만약에 존치를 시키려면은 견제나 감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합심센터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감시를 받지 않거든요. 심지어 외부 전경도 못 찍게 하니까. 그렇죠. 영화에 나오잖아요. 못 찍게 하고. 관할을 법무부로 옮겨버리거나 이럴 수는 없나? 그런, 그러니까 외부인들의 어떤 뭐 참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감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유우성 간첩 사건, 간첩 조작 사건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쭉 훑어드렸는데, 사건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런 사건이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드러나지 않고 계속 올 수 있었는가, 거기에 또 열심히 조력을 해준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언론? 네. 뭐 국정원, 검찰, 언론 다들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